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입장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차트부터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추세를 볼 때 이동평균선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을 지지저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볼 때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동평균선을 지지저항으로 안 보는지 기억하시죠? 돈복사TV는 왜 이동평균선을 지지저항으로 안 보느냐, 이동평균선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지지저항이 먹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방송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 유튜버가 있어요. 코인 유튜버가 자기는 유료로 이동평균선을 판대요. 그러니까 값을 안 알려준대요. 내 이동평균선은 정말 무적의 지표기 때문에 나는 이동평균선의 값을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값을 딱 알고 봤더니 123일선인 거예요. 123일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123일선이 왜 중요하다 말씀드렸냐면, 123일선에서 지지받고 딱 올라가죠. 그리고 123일선 못 지켜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락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 123일선 지지받죠? 123일선이 뭐 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막 몇십만원에 팔아 제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또 어떤 유튜버는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숫자 뭐 있죠? 218일선. 뭐 218일선이 중요하대요. 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218일선에 저항을 받았죠. 218일선에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이 말이 좀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난 이걸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긴 합니다. 218일선에 저항을 못 이기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 218일선 안착하니까 떡상합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봐야 된다? 이동평균선은 하락 파동을 소화했는지 용도로만 본다. 상승을 위한 기초 준비 과정이 완료가 됐는지를 보는 게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동평균선 뭐 99일선이 있고 뭐 365일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의 지지 저항을 매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9일 이동평균선이니까 9일 동안 이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를 곡선으로 표시해서 도식을 한 지표죠.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웃긴 거. 9일선 이게 뭐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115일선 그냥 갖다 붙이면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저항 받았죠, 지지 받았죠. 이런 어폐가 있기 때문에 하락 파동을 소화시키는지만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뭐 마법의 이동평균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튼 제가 자주 쓰는 이동평균선 두 개인 121선과 200일선을 한번 켜볼게요. 하얀색,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두 개가 바닥에서 크로스되는 지점을 봅니다. 얘네 지지 저항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 두 개가 바닥에서 골든이 나는 지점을 봐요. 이렇게 요런 지점을 본다는 얘기죠. 요런 지점, 단기가 장기를 뚫어주는 요런 지점 있죠. 이런 지점을 유심히 봅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도 하락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장기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다시 이 주식이나 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죠. 모든 주식, 코인은 이 이동평균선이 바닥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멘텀.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컷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전 하락 파동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모든 종목에 통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바닥에서 난리 브루스를 칠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절대 지지 저항으로 보지 마셔라. 지지 저항으로 보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랑 트레이딩 실시간으로 한번 붙읍시다. 이동평균선 잘 보시는 분. 이동평균선 이거 난 이동평균선으로 잘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저는 뭐 안 본다는 소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튼 간에 일단 4시간 봉에서는 1차적으로 내려오는 파동을 소화한 거죠. 이렇게 돌린 거죠. 돌리고 이평 쌍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동평균선은 얘도 내려오면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하락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올려드렸었죠. 오전에 그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그 UTAD 고점을 형성한 곳부터 이렇게 쐐기형이 나오면서 밑으로 흘렀다. 그리고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 대추세선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빠졌는데, 자, 요 고점, 요 저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추세가 바뀌는 지점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시고기처럼 막 꼬리가 달린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느라 고생을 좀 한 거예요. 그 다음 상승을 딱 했는데 가로저항선 대추세 맞고 훅 떨어진 거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밑골이 달린 상태로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늘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수요가 강력한 영역이다. 디맨드 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예상 경로를 그려드렸어요. 어제 그거를 봅시다. 예상 경로를 이렇게 그려놨다. 근데 아직까지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 경로대로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상승 구조가 깨진 건 맞아요. 지금 차트가 이 구조, 제가 말하는 상승 구조는 이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지켜줘야 돼요. 고점 저점 높여가는 완만한 우상향, 뭐라고 해야 될까, 패턴. 그러니까 다우 이론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찰스 다우 씨가 다우 이론을 남기고 저기 차트계에 참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셨는데, 다우 이론에 의거를 하면 계속 차트의 구조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구조는 1차적으로 깨졌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구조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왜냐면 LH, 그러니까 로우어 하이에서 다시 하이어 하이로 한번 쭉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세게 내려 꽂아버렸기 때문에 일단 차트의 구조는 망가졌다.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주는 게 좋아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좀 답이 없고, 새로운 저점 구조를 만들면서 저고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줘야 이제 상승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지금은 차트의 구조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모든 종목은 상승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1번 감사하고요. 이게 올바른 구조라는 거죠. 요렇게 가는 게 이해되시죠? 쭉쭉쭉쭉쭉쭉. 지금은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망가졌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디맨드 존의 구조라는 것도 패턴처럼 정해진 게 있나요? 뭐 정해진 게 있죠.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려면 다우 이론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 이론이 차트 보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다우 이론을 제가 지금 방송에서 설명드리려면 3시간은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네이버에 쳐도 잘 나오거든요. 참고를 해주면 되고요. 아무튼 새로운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고래버리지 물량이 많이 쌓였어요. 통상적으로 고래버리지 물량은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롱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 비트코인은 자 1분봉에서는 하락파동을 다 소화했죠. 보시면 하락파동은 뭘로 본다? 2평으로 본다. 근데 2평이 쭉 누워졌기 때문에 1분은 소화를 했어요. 5분을 봐요. 이제 5분은 소화를 했나? 5분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죠. 2평이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를 했는지. 근데 15분봉 소화 못했죠. 15분봉이 2평 누우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올라가기 위해선 횡보가 필요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면 V자로 팍 올려버리든가. 이 하락 파동을 소화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의 횡보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9월 14일 뭐 어제 새벽이죠. 이 새벽에 내리꽂은 하락은 사실 완전히 일자형으로 내려꽂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이 많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확 받아칠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반전형 구조를 바닥에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막 썩 좋아 보이지는 않게 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재빨리 말아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5분봉도 2평을 소화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렇게 모양이 나오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요런 모양이 나오면 안 좋아요.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매물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볼륨 파일 켜서 보면은 일단 매물대가 어디 제일 많이 쌓였다? 여기 많이 쌓여 있다. 강력한 디맨드 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매물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자, 요만큼 들어왔어요. 볼륨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받아쳤을 때 볼륨. 자, 체크 한번 하세요. 이 볼륨. 그리고 올렸을 때 봅시다. 요렇게 나와요. 이때 물량을 쭉 받아줬던 볼륨이 요 정도인데 상승에 쓰였던 볼륨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매집량보다 조금 적은 거죠. 이 볼륨이. 그 다음에 바닥에서 또 요만큼 받아쳐줬어요. 두 개의 볼륨을 더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볼륨이라는 게 매수와 매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야매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을 좀 합니다. 무튼 간에 이 고점 상승에 쓰였던 볼륨이 이 매집량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버텨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매물대도 상당히 견고하게 쌓여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자, 이 주황색 선을 POC 라인이라고 불러요. POC 라인. POC 라인은 매물이 가장 두터운 구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POC 라인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비트가.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사실은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비트는 현재 자리를 잃는다면은 상당히 안 좋을 거다, 비트한테는. 자, 여기 매물이 또 왜 많이 쌓였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 소화하느라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쌓인 겁니다. 매물이 올라갈 때 한번 저항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너무 또 일자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훅 올리기도 쉬운 자리다 정도로 차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됐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얘기했던 거 이해됐다 3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현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횡보가 길어지면 출렁 내렸다 올라가더라고요, 대체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존재하죠. 3번 눌러주셨고요. 자, 이제 거시경제 공부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 거시경제 공부를 하자. 오전에 올려드렸던 거죠. 이거 쓰느라 저 이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시황 간단 정리라고 하는데 나름 열심히 쓴다고 또 쓴 겁니다. 잘 읽어주시면 돼요. 비트코인 일단 왜 떨어졌느냐? 증시 비트코인은 폭락이 있었어요. 왜 폭락이 있었죠?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어요.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 근데 여전히 인플레 그리고 강한 긴축 우려감이 시장에 녹아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전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왜 중요할까요? 생산에 드는 비용이라 중요한 거예요. 생산에 드는 비용. 생산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CPI를 선행합니다. 선행을 해요. PPI가 먼저 가고 CPI는 뒤따라갑니다.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PPI가 높게 나오면 다음 CPI도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 턱계자 두 분 제 시황을 듣고 열심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무튼 그래서 PPI가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로 PPI가 선행을 합니다. 원래.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예요?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가가 올라가려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뭐다? 원재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생산 비용이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PPI 다음에 CPI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면 CPI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PPI는 CPI를 앞서간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튼 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함.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럼 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한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 100bp 인상 확률은 32%까지 상승. 사실 이렇게 올리기는 좀 힘든데 무튼 시장의 분위기는 긴축 우려감에 휩싸여 있다. 긴축이 뭡니까? 긴축이 뭘까요? 돈 흡수. 그렇죠. 긴축이 긴장의 동생이에요. 줄이는 것. 돈을 회수. 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 완화, 코로나 시대로 인한 그 완화 때문에 시장에 돈이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쵸? 금리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죠. 시장의 돈을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켜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긴축 우려감에 휩싸여 있다는 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FOMC 전까지는 시장에 뭐가 있다?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그 전까지는 관망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추가 하락은 저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일단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구조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든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리고 강한 또 디맨드 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세는 나와줄 수 있다. PPI, CPI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나요? 한번 아는 선에서 저한테 저걸 주세요. 아는 선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CPI가 올라가면 금리랑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교정을 맞춰서 해드릴게요. 크루엘라 님이 말씀하신 거는 물가 상승이 심해질 것 같다고 중앙은행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화폐는 신뢰도가 낮아지게 돼요. 화폐의 신뢰도가 내려가게 되면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CPI, PPI가 중요하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의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주식은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황을 연속적으로 읊어드릴게요. 20.8K 위로 안착해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 20.8K 부분을 봅시다. 대략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넘어서 주는 게 좋다. 20.8K는 요 정도, 요런 느낌이 나오면 구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사실 여기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긴 한데 새로운 구조가 예쁘게 형성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된다. 근데 이거 제가 쭉 풀어드렸어요. 소매 판매 지표 중요합니다. 이 지표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자동차 판매 이런 거를 뺀 판매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매 판매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전문 소매점들의 실적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 일단은 이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뭘로 먹고 삽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수출로 먹고 산단 말이죠. 미국 주요 기업들은 최종 소비재 기업들이 많다. 최종 소비재 기업들이 많아요. 수출에 의존하기보다 자기들이 마지막에 저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만든 물건을 그거를 사고. 이해되시죠? 즉 미국 소매 판매 증가는 자국 내 재고 비율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로부터 수입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 얘네는 최종 소비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국 내 재고 비율이 감소를 합니다. 그럼 수입을 해요, 해외에서.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미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죠.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하나. 그리고 G1 국가, 경제의 1위 국가인 미국의 소매 판매가 회복이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또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리. 이해된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설명한 게 이해가 된다. 소매 판매 지표가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구나. 이해가 되신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긍정적이다. 소매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면 긍정적이다. 왜냐면 미국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한테 수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받는 거죠, 다른 나라들한테. 그러면 이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건 어떻게 된다? 소비가 늘었다는 소리.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매출이 느는 거죠. 기업의 매출이. 기업은 매출이 늘면 뭘 할까요? 사업 확장, 투자를 하게 돼요. 선순환 구조. GDP가 올라가게 된다. GDP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 사업 확장과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 뽑아야죠. 사람을 뽑아야 고용된 노동자는 받은 임금으로 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즉 경기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를 잘 보시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숀롱은 어디서 거래하면 되나요? 여기 돈복사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알려드리니까 텔레그램방 위에 나와 있는 거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것 이해 잘 되셨죠? 소매 판매 지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락을 해줬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면 긍정적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트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되고요. 오늘 또 머지 이벤트가 있죠. 머지 이벤트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BTC 숏 고물량이 또 많기 때문에 얘네가 청소를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보다 일단 거시경제 분량을 늘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8대2 정도. 뭐 그냥 반반 보셔도 돼요. 차트도 중요하고 거시경제도 중요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소통방 있으니까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돈복사 소통방에서 또 질문 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